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비문학을 정리를 해 보자. 자, 16에서 20번 문제고요. 이 지문 그게 어렵지는 않죠? 아직 안 나왔네. 자, 먼저 문제 먼저 좀 확인 좀 하고, 문제 먼저 확인하고 좀 들어갈게요. 뭐 앞에 불 꺼도 괜찮죠? 잘 보여. 역시 불 꺼야 돼. 자, 윗글에 대한 설명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 문제 기억 니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설명 역시 포인트 문제, 그 다음에 박스 형태, 그 다음 박스가 2개가 있네. 추론형 2개랑 기본 문제 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좀 빠르게 치고 갈게요. 자, 먼저 보면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에 의해 인간이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뭐 이렇게 나오면 뭐 표시 좀 해주면 되겠지? 인간의 역사는 이성을 통해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추구해왔다고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접속사 나오니까 한번 끊고, 자, 그러면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왔다라고 보고 있네. 하지만 아도르노는 메모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 이러한 인간의 역사가 자연에 대한 지배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지배 역사라고 봤어요. 이 사람은 나아가 인류가 전체주의의 폭력과 같은 야만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고 비판한다. 그치? 자, 그러면 위에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은 여기 내용이 2개가 있죠. 그쵸? 그 중심 내용 2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계몽주의자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도르노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죠. 계몽주의자가 얘기한 것은 이성 최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도르노는 이와는 반대죠. 그치? 이러한 이성에 대한 역사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연에 대한 지배의 역사이면서 전체주의 폭력 같은 야만 상태라고 해서 비판을 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의 전개 방식은 뭐가 돼요? 대조가 되는 거죠. 내용 2가지가 있었고 각각 다릅니다. 자, 2번째 단락을 보니까 아도르노는 되어 있죠. 그럼 여기를 뭐 표시를 줬으면은 얘도 똑같은 표시를 주면 되겠지. 자, 계몽주의자들이 신화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계몽을 이성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인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즉, 신화에도 이성적인 면이 있으며 연결해주면 되겠죠. 계몽에도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연결하면 되겠지. 자, 한번 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계몽주의자들은 신화를 비이성, 그렇죠? 계몽을 이성으로 봤어. 그런데 아도르노는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화에도 이성적인 면이 있고 계몽에도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 먼저 그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그에 따르면 원래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뒤엉켜 있는 상태였으며 인간에게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은 미지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자연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미지의 대상, 그리고 공포 대상. 그는 인간이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화를 만들어냈으며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왜?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신화에는 신화적 힘, 예언 등과 같은 운명적 필연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나타나 있다고 여겼다. 탈출 노력. 그는 신화에 나타난 이러한 노력을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게 이성이군요.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쵸? 자, 나중에 혹시 뭐 여러분들 논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수행평가 할 때 뭐 요약해라 그러잖아? 그러면 지문부서 이렇게 해놓고 요것만 따갖고 가는 게 그게 요약이에요. 이게 이제 문맥 흐름이거든.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도르노가 생각한 것은 여기 내용이 2개야. 그쵸? 먼저 신화에도 이성적인 것이 있고 계몽에도 비이성적인 것이 있다. 이거 하나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신화를 분석이 들어갔죠. 그치? 신화는 계몽적인 것. 인간은 자연이라는 것은 미지의 대상이자 공포 대상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이성이다 라는 얘기죠. 그치? 자, 정리하자면 내용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신화와 계몽. 세부 내용은 신화 이성적, 계몽 이성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다? 이성적이다. 이때 이성은 뭡니까? 자연에서의
공포에서 탈출 벗어나려는 노력을 이성으로 파악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 뭐 글의 구조, 전개 구조는 뭐 딱히는 없어요. 그냥 설명 그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세 번째 단락 또한 아도르노는, 자 그러면 어때요? 위에서 윗단락에서 신하도 이성적, 계몽도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긴 신하 얘기했으면 당연히 계몽을 얘기해 주겠지. 자, 또한 아도르노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계몽은 다시 신하로 돌아간다라고 말한다. 아도르노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고 근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 인간 이성이 뭐라고 합니까? 자연 지배하는 도구. 그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달한 과학적 지식과 수학이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것이 됨으로써 이 지배와 복종의 작동 방식이 만들어졌으며, 얘를 하고 얘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 당위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거를 당위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위. 이로 인해 사회, 정치, 심리, 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폭력과 고통의 관계가 형성됐다가 본다. 다시 말해, 접속사 뭐 이렇게 있으니까 좀 끊고, 다시 말해, 뒤 중요하죠. 정리해주는 역할이니까. 마치 신화적 힘이나 예언 등이 인간에게 숙명적인 필연성으로 강요되었던 것처럼 이성의 힘이 당위적인 질서를 만들어 인간을 억압한다고 본 것이다. 자, 그러면 아도르노는 이성 나빠요. 이게 되겠죠? 결국 아도르노는 계몽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이성에 그들이 몰아내고자 했던 비이성적인 면모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단락 내용은요, 아도르노가 바라보는 뭐가 됩니까? 계몽. 이성이 되겠죠? 결국 어떻다? 이거 비이성적이다. 왜? 인간을 억압하고 있어요. 그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과학, 지식, 수학, 보편, 당위정보를 만들어서 인간을 억압합니다. 요 단락 내용은 그 내용밖에 없죠. 수현 씨 됐어요? 네. 다음 단락. 아도르노는 이처럼 인간의 이성이 비이성적인 면을 드러낸 이유가 인간의 이성에 내재된 동일성 사고에 있음을 밝힌다. 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대. 자, 동일성 사고는 여기는 이제 개념 나오죠. 동일성 사고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체가 자신의 개념적 틀의 대상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해 그 대상을 파악했다고 믿는 사고방식.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방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개념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여기 예시가 있군요. 책상 위에 여러 개의 사과가 있을 때 색깔과 크기, 모양 등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성 사고에 이것들을 모두 사과라는 하나의 개념 틀에 포함시키는 것. 이게 동일성 사고군요. 그치? 하나의 개념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을 동일성 사고라고 한다. 자, 아도르노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근대과학이 발달하면서 동일성 사고에 의해 알려진 것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모든 대상은 고유의 질적 측면을 잃어버린 채 계산 가능한 형태로만 측정되어 숫자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이해됐습니까? 다 계량화하고 다 숫자로 바꿉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쉽게 교환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교환 가능. 가령 여기도 예시가 되겠네요. 가령 두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시간을 들여받는 각각의 상품이 교환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두 물건의 노동의 질은 무시된 채 질은 무시. 시간의 양으로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자, 아도르노는 이러한 동일성 사고가 내재된 이성이,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 동일성 사고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연은 물론 인간과 인간의 본성까지 계량화하여, 계량화는 뭡니까? 양, 계산 가능한 것으로 바꿔버린 것을 계량화라고 하죠.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도르노는 이와 같은 동일성 사고에 지배받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자, 전체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 전체주의가 뭐예요? 북한 생각하면 되죠?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생각만 강요하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하지요. 뭐 우리나라도 1960, 70년대는 그랬습니다만. 자, 이에 대해 그는 동일성 사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의 사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 그래서 이번 단락 내용은 뭐였습니까? 동일성 사고에 대한 개념과 그것에 대한 예시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아도르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화, 계량화 이런 게 다 동일성 사고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를 긍정하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자, 헤겔이라는 사람 나왔네.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동일성 철학을 긍정하고 있어요. 동일성 사고를 긍정합니다. 그러면 아도르노하고는 대비되겠네. 그쵸? 대조죠? 자, 동일성 철학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반성의 사유 방식을 제안한다. 아도르노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의 핵심 개념인 보편자와 특수자를 각각 동일성과 비동일성으로 보았다. 자, 이렇게 개념들 나오면 연결만 해주면 돼요. 어디 갔냐? 보편적인 것은 보편자는 동일성으로, 특수자는 비동일성으로, 그쵸? 헤겔은 보편자, 특수자, 아도르노는 동일성, 비동일성. 즉, 동일성 사고에 의해 대상을 끌어들이는 주체를 동일성으로, 끌어들임을 당하는 대상을 비동일성으로 본 것이다. 헤겔의 동일성 철학에서 특수자는 보편자 개념적 틀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헤겔은 보편자가 자신의 개념으로 특수자를 동일화시켜 파악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해됐습니까? 수연씨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첨가하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반합 개념이 바로 헤겔의 변증법이죠. 그래서 뭐 원래 뭐 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반한 게 생기고 합을 이루어서 다시 정이 되었다가 반이 생기고 합을 이런 식으로 정반합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인간의 역사가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한 게 헤겔입니다. 그래서 이 헤겔이 착각에 빠져요. 내가 절대선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어 라고 착각해요. 이대로 가면은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나는 위대한 철학자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철학의 정점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적 구조죠. 그러나 인간의 사고나 역사는 원형 구조,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적 구조로 파악했습니다. 잠깐 딴 얘기 좀 했어요. 어쨌든 요 단락에서는 아도르노와 헤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단락, 아도르노는 이와 같은 헤겔의 동일성 철학으로 인해 특수자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파괴된다고 보았다. 아도르노는 특수자, 즉 비동일성을 진정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비동일성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동일성 사고에 의해 비동일성이 어떤 한쪽으로 동일화되지 않도록 비동일성에 대해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아도르노가 강조하는 비동일성 철학이다. 자, 요게 중요하게 되겠네요. 그쵸? 한쪽으로 동일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자. 그는 이런 비동일성 철학의 논리를 예술이 담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진정한 예술의 모습은 동일성 사고로 인해 고정된 질서와 이러한 질서에 대한 친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술을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성 사고가 지닌 억압을 자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예술이 어떻게 한다? 동일성 사고가 지닌 억압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아도르노에게 진정한 예술은 동일성 사고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도록 하는 예술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절대주의, 뭐 상대주의, 절대성과 상대성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절대주의가 여기서 말하는 동일화, 동일성. 그 다음에 상대주의가 비동일성.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쉬울 것 같아요. 즉, 틀이 있느냐. 그렇죠? 틀 속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틀 밖에 다양하게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존 이론을 비판하며 계몽주의가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다. 아니죠. 인용문을 활용, 인용문은 없었고 시대적 흐름을 제시하는 비동일성 철학의 변화 요인, 글쎄요.
대비되는 두 개념을 통해 비동일성 철학에 추구하는 바. 이게 되겠죠? 대비되는 두 개념은 뭐였습니까? 계몽주의와 그 다음에 아도르노의 생각, 즉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대비시켰고 그 다음에 비동일성 철학에 추구하는 바. 이건 다양성이죠.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질문 없니? 질문 없으면 다음 1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줄 친 것은 뭡니까? 아도르노의 관점이죠. 그렇죠? 즉 자연에서 주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결국에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즉 이성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계몽은 다시 신화로 돌아간다. 자, 이건 뭐예요? 계몽은 비이성적이다 라는 얘기죠. 즉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비이성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해서 의미한다. 맞고. 2번. 기억은 자연의 공포로부터 탈출하는 인간의 노력이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고. 3번. 니은은 미지의 대상인 자연이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고 있다. 뭔 소리래? 자연이 인간의 이성을 억압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쵸? 인간이 오히려 자연을 도구화했습니다.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질문 없으시면 18번으로 가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동일성 사고입니다. 봅시다.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 그렇고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에서 부정이 아니죠. 부정이 아니라 동일성 사고에 지배받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 뭐 이런 문제는 쉽지. 직접 내용 묻는 문제들은 바로바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박스형 추론 형태. 자,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절대적 가치로 지향하는 A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5단계 평가 척도를 만들었다. 이거 왠지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 이에 대해 K씨는 삶에 대한 만족도나 즐거움 등을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K씨 입장은 위에서는 뭐랑 똑같아요? 비동일성이죠. 그치? 자, 한편 P씨는 평소 가족의 건강이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평소에 P씨는 뭡니까? 비동일성이었어. 그런데 이 척도를 접한 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자, 이 척도대로 자기를 판단하게 됐죠. 즉 비동일성에 있다가 동일화가 됐네요. 동일성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만약 해결의 관점에서 A국가를 보편자로 본다면 K씨는 특수자. 그렇죠? 맞는 이야기. 보편자가 동일성이고 특수자가 비동일성이었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만약 해결의 관점에서 A국가를 보편자로 본다면 A국가가 만든 5단계 평가 척도는 P씨에게 개념적 틀로 작용해서 동일화가 됐죠. 3번. 만약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A국가를 동일성으로 본다면 P씨는 자신의 고유성이 파괴됐죠. 그럼 2번이나 3번이나 같은 말. 4번. 만약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K씨를 비동일성으로 본다면 K씨는 자신의 기준으로 A국가를 끌어들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고. 틀렸죠. 무엇인가를 끌어들이는 주체는 동일성입니다. 윗지문에서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답은 4번. 이게 3점짜리네요.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세민이 맞췄니? 아, 이 지문 있는 건 다 맞았어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수윤이는? 잤어요? 네. 네. 꿀잠? 기왕 잘 거 꿀잠 자야지 뭐. 자, 20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보기에 12음 기법 음악을 위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인트는 아도르노죠? 쇤베르크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다른 음이 종속되도록 작곡하는 조성 중심의 작곡법에서 탈피하고자 12음 기법 음악을 탄생시켰다. 그는 12개의 서로 다른 음이 모두 한 번씩 사용될 때까지 같은 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곡함으로써 그 어떤 음도 조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다. 당시 조성음악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처음 듣게 되면 어떤 음이 이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쇤베르크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탈피하려고 한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조성 중심의 작곡법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일성, 동일화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12음 기법 얘는 뭐가 됩니까? 비동일화, 비동일성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당시 조선 음악에 익숙했던 사람들,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 동일화가 됐다는 얘기죠. 동일화가 되어 있었는데 처음 듣게 되면 어떤 의미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했다. 이건 결국 뭡니까? 예, 자각했다는 얘기지, 그치? 자기가 동일화되었다는 것에서 자각한다는 내용. 그래서 위에 있는 지문하고 여기 있는 박스 내용 다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1번. 조성조심 작곡법을 사용해 억압을 자각하게 하므로 진정한 예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에 게 틀렸네요. 이게 아니라 12음 기법 음악 이걸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여기가 틀렸네. 이런 문제는 쉽죠잉. 포인트만 잡아서 연결만 해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 그 다음에 21, 23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좀 넘어서 자, 28에서 32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그 다음에 그림, 비행기. 비행기 좋아하나요? 세민아 비행기 좋아하니? 별로? 그냥 그래요? 수현이는?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해? 비행기 탈 때가 마의 11분이라고 그러죠? 이륙과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비행기 떨어지는 동영상 많잖아. 그거 한번 보면은 비행기 못 탈 것 같아. 몇 년 전에 대만에서도 비행기 한번 떨어졌죠. 80명인가 그냥. 그러니까 그게 블랙박스에 찍힌 거야. 그 자동차 블랙박스에. 고가도로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휘웅 오더니만 휘웅 오더니만 꽝. 오우. 한국에서는 가장 최근의 비행기 사고가 샌프란시스코 말고 언제지?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중국에서 부산 가다가 김해공항 가다가 산에다가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기장이 뭐라더라? 그 초행길이라고 그랬나? 그 산이 있는 거를 인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기술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죠. 산에다가 딱 냅다 그냥 한참 막걸리 먹고 있다가 유주 속보 떠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죽었어요? 응? 다 죽었어요? 거의 많이 죽었죠. 그게 아마 중국 항공인가 남방 항공인가 막 그럴걸. 검색해 보세요. 자, 30번 A 도식화 A 보고 풀면 되고요. 31번은 박스 형태. 32번 이거는 바로 풀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A와 가장 유사한 것을 보니까 A가 어디 있냐? 여기 있네. 비행기가 원래 궤도로 돌아오다. 자, 용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하고 바로 맞대응 시키면 된다. 그치? 비행기가 돌아온다. 비행기가 돌아온다. 추석이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다. 차례가 돌아왔다. 대가가 돌아오다. 우리는 휴일이 돌아오다. 이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오는 건 2번밖에 없어요. 자, 지문 분석. 혜민이 이 지문 다 맞췄니? 그래? 자, 자동 조종 장치는 조종사가 비행 전에 미리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 경로 및 고도를 유지해주는 장치다. 그렇대요. 자동 조종 장치에서 관성 항법 장치라고 불리는 감지 센서는 뭔가가 튀어나왔다 표시해줘 놓고, 다양한 비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행기의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속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관성 항법 장치라는 감지 센서는 뭐합니까?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속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지만 우선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 장치의 핵심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인데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이를 통해 측정된 값을 계산하여 운항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비행기가 정해진 경로로 운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내용은 자동 조종 장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란 얘기야? 관성 항법 장치란 얘기네요. 그래서 얘네가 하는 거,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속도 등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2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즉, 이걸 통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항상 궁금했는데, 비행기 자동 조종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비행기 기장들이 이륙
하고 착륙 때만 이거 하고요. 일정 궤도 들어가면 그냥 버튼 눌러놓고 그냥 놀아요. 진짜 막 놀아. 그래서 막 그런 사건도 있죠.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안에서 술 처먹고 카드 게임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난투극 벌리고 네가 카드 숨겼지? 뭔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러기도 해요. 착륙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비행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기장이 비행 실력이 없어. 그래서 실수로 이 레버를 잘못 당겨가지고 여객기가 배면 비행을 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갑자기 하강하니까 오오오오오 해가지고 이렇게 틀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승객들 다치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 후에 기사를 또 찾아봤더니만 이제 지상근무로 더 이상 비행기 못 몰고 지상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자동화가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기장들이 좀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근데 뭐 한국 조종사들은 뭐 실력 좋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자꾸 빼가죠. 어쨌든 여기는 자동 조종 장치, 관성 항법 장치하는 역할과 주요 핵심 장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비행기 운항 정보를 파악하려면 직선 운동과 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전 운동이 각 운동을 이해해야 된다. 자, 각 운동이 뭐예요? 직선 운동하고 회전 운동을 각 운동이라고 하네요.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가속도 센서는 자, 또 뭐 나오죠? 장치가 가속도 센서는 비행기의 직선 운동에 의한 방향, 속도, 이동거리의 변화를 감지하는 장치. 자, 직선 운동에 영향이 있네요. 이거를 감지를 하네요. 그래서 방향, 속도, 이동거리. 비행기는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므로 위치나 이동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3차 공간이니까. 따라서 가속도 역시 세 개가 필요하다. 즉,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수평축. 이거 아까 그림에 나와 있었다. 이거군요, 이거. 수평축, 그쵸? 요거 하나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기준으로 한 수평축. 요번에는 이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치? 요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으로는 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동체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까지를 기준으로 한 수직축. 자, 이거는 어디가 돼요? 이게 되겠네요. 그쵸? Z축이 되겠다. 즉, 세 가지 감지 센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으면 그림하고 같이 보면서 이해하면은 이해가 좀 더 편하죠.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수직축에서의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각각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림을 봤잖아. X, Y, Z축에 각각 3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예시 나옵니다. 비행기가 수평 방향으로만 가속하면서 직진할 때 어떠한 외부의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수평축에서의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작동하여 이동거리와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수직 방향의 가속도 값은 기본적으로 중력 값을 바탕으로 측정된다. 자, 수직 방향은 기본적으로 중력값.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이렇게 간다고 치자. 앞으로 쭉 가고 있어요. 그러면 X에 있는 센서, 물론 다 작동하고 있지만 X에 있는 센서에서 이렇게 측정하고 있겠지, 그치? 그와 동시에 모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력값도 있으니까 Z축도 측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재민아, 이해되니? 네. 수현이는요? 네. 그림은 집에 가서 그리시고, 그지? 그냥 그랬어요. 아니야? 자, 그런데 가속도 센서는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과 거리, 속도만 측정할 수 있고 비행기가 외부 힘에 의해 갑자기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각의 변화는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운항 중인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은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비행기의 머리 부분이 위로 들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네. 비행기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다. 그리고 비행기가 좌우로 선회를 하는 경우, 선회는 뭔지 알죠? 보통 비행기 타고 이륙을 해서 선회를 해.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그치? 또는 착륙할 때에도 그 활주로에 내리기 위해서 좀 선회 좀 하죠? 이렇게 도는 걸 선회라고 그래요, 비행기가. 그런 경우는 동체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까지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다. 얘도 세 개네. 이와 같은 세 가지 회전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하다. 뭐 그렇대요. 자, 그렇다면 자이로스코프의 구조와 원리는 뭘까? 기본적인 말도 안 나오네. 자이로스코프의 구조는 그림과 같다. 자이로스코프는 팽이처럼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자 한 개. 이게 되겠네요. 여기 있구나. 이게 있고요. 회전자가. 그 다음에 짐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짐벌 A, 짐벌 B 되어 있네. 회전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모터에 의해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짐벌 A는 회전축의 양 끝을 잡아주며, 자, 그쵸? 짐벌 A가 이 회전축이니까 이 양 끝을 잡아주고 있어요. 짐벌 B와 90도로 연결되어 있다. 네, 짐벌 B와 90도로 연결되어 있고, 짐벌 A와 짐벌 B는 베어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짐벌 A와 짐벌 B가 이루는 각은 90도보다 크거나 작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약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A 부분, 묶여있는 부분이죠. 한편 자이로스코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동된다. 먼저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 관성에 의해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해되나요? 회전 운동하고 있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 관성에 의해, 이 말은 막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것에 의해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특성. 이로 인해 회전자의 회전축과 연결된 짐벌 A 역시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자가 막 돕니다. 외부의 힘이 없으면 회전 관성으로 인해 방향이 틀어지지 않아요. 그치? 얘가 안 틀어지니까 짐벌 A 역시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또 볼까요? 다음으로 자이로스코프의 축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면, 이번에 힘이 가해지는 경우, 힘이 가해진 축이 아닌 그 축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 안 되면 예시를 활용할 것. 예를 들어 돌고 있던 팽이가 쓰러지려고 할 경우 팽이채로 팽이의 측면에 힘을 가하면 그 측면과 90도를 이루는 팽이의 회전축으로 힘이 전달되어 회전축이 더 빨리 회전하게 되면서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게 된다. 이해됩니까?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문과라서. 그리고 상관없죠?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작용하는 힘과 90도. 그쵸? 외부의 힘과 가해진 축이 아닌 그 축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의 힘이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자이로스코프의 경우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외부 힘이 가해질 경우, 그림 볼까요? 여기 있네. 이렇게 힘이 가해질 경우 어디 갔냐? 회전축과 90도를 이루는 짐벌 B로 그 힘이 전달되어 짐벌 B가 움직이게 된다. 이해되죠? 여기는 다시 그림으로 보면 회전축에 힘이 가하게 되면 얘하고 90도를 이루고 있는 짐벌 B의 힘이 전달된다는 이야기. 뭐 그렇대요. 따라가 주면 됩니다. 어디 보자. 예, 이때 짐벌 A는 회전 관성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쵸? 짐벌 A는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 있지? 짐벌 A는 회전 관성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짐벌 B는 외부의 힘에 의해 기울어지게 되므로 짐벌 A를 기준으로 짐벌 B가 이루는 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각 속도를 측정하여
비행기의 기울어진 방향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0%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문맥 의미로 답을 골라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도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특별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에서 회전축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이거는 질문이 A 부분에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짐벌 A의 양끝이 회전축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나가 일어나지 않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정되지 않으면 균형 유지가 안 되지. 세 번째, 가에서 일어나는 회전축의 회전은 다의 작용이 있어야만 계속될 수 있겠군. 자, 회전자의 회전이 외부의 힘 작용이 있어야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까 우리가 요 부분을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 관성에 의해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돌아. 회전 관성 돌아. 그런데 3번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전축의 회전은 외부 힘의 작용이 있어야만 계속된다? 아니요, 틀렸어. 회전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세민 씨 이해돼요? 수연이도? 네. 자, 다시 마지막 단락. 만약 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앞으로만 직선 운동을 한다면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속도 센서가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하강 기류를 만나 비행기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면서 속도 변화와 가계 변화를 동반한 운동을 한다면 가속도 센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와 이동거리 변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축으로 한 비행기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가계의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이처럼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로 측정된 값들을 통해 비행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비행기가 원래 궤도로 돌아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대요. 자, 그러면 28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대상의 구성 요소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한다. 자, 대상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었습니까? 감지 센서, 즉 첫 번째 단락에서 관성 항법 장치 얘기를 했고 감지 센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감지 센서 얘기하면서 자이로스코프까지 얘기를 했네. 그치?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요? 대상의 구조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구조 변화가 아니고요. 형성과 발달 과정 아니고 대상인지 문제점 아니고 유용성 한계점 없습니다. 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29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현재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X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으며 이때 관성 항법 장치의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자, 그럼 1번. 비행기 앞머리가 들리는 경우 Y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가계 변화를 감지하게. 그쵸? Y축 기준이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 맞죠? 세민이 이해되니? 수연이도? 이해 안 돼요? 다시 봐. 1번부터 보면 자, 비행기가 앞머리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럴 때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회전한다는 얘기야. 맞죠? 그 다음에 좌우로 기울어질 때는, 그쵸? 좌우로 기울어질 때는 X축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회전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이로스코프 감지. 세 번째,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경우 Z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가계의 변화를 감지하게끔. 그쵸? Z축이니까 얘가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선회이기 때문에. 네 번째, 비행기가 X축 방향으로 수평을 유지한 채 수직으로 하강하는 경우 Z축을 기준으로 한 직선 운동을 감지하는 가속 센서가 이동거리 속도 측정.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가면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당연히 Z축이 맞고.
비행기가 왼쪽으로 선회하면서 속도와 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가속도 센서는 속도 변화를, Y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는 각의 변화를 감지하겠고. 이거 틀렸죠? 선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Y축이 아니라, 이 Y축이 아니지. Y축 하면 이게 이렇게 머리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도는 거란 말이죠. 그쵸? 도는 거니까 얘는 Y축이 아니라 어디? Z축으로 가야 되겠네요. Z축을 기준으로 자이로스코프가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질문 31번 문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가속도 센서가 부착된 외발 자전거를 타고 직선으로 달릴 때 정확한 움직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의 측정값뿐 아니라 수직 방향에 작용하는 뭐뭐도 고려해야 된다. 자, 여기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중력값하고 각속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속도는 뭐였죠? 회전 운동하고 직선 운동을 더한 게 각속도라 얘기를 했지. 근데 이거는 회전 운동하고 직선 운동이 아니잖아. 그럼 뭐 중력값 들어가겠지. 그쵸? 자, 그러면 중력값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문이 어디 있었냐면은 어디 있었냐 중력값 아까 여기 좀 있었던 것 여기 있네요. 그렇죠? 수평축에서의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센서 작동하여 이동거리와 속도 등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수직 방향의 가속도 값은 기본적으로 중력값을 바탕으로 측정. 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1번에는 기억에는 중력값 들어가야 되고, 한편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돌아가는데 이때 바퀴의 중심은 회전하는 중심이야. 그 회전축이지 뭐. 그러면 1, 2, 3번에서 니은이 회전축 들어가는 게 1번밖에 없네요. 이후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돌아가죠. 이것은 회전 관성 때문에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나간다. 답은 1번입니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옵시다. 질문 없습니까? 자, 이제 비문학 질문 하나 남았죠?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신 문제들 좀 풀이 들어갈 거예요. 자,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거, 그 다음에 그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윗글과 기억 보기 추론 형태 나와 있고, 그래프 나와 있고, 이때 그래프만 잠깐 봐주면 돼. 세로축은 생산비용, 가로축은 기업수, 여기에 비례도 있고 반비례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요. 곡선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일어날 때 유산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 우이론에서는 이걸 좀 설명해 주네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 생산성하고 보유 자원의 차이 때문에 무역 발생.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특화라고 한다. 그쵸? 한국은 어떤 게 특화되어 있어요?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내가 알기로는 반도체 한 60%? 많으면 6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던데? 40에서 60. 이때 특화된 자원이나 상품은 수출만 이루어지고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렇죠? 우리가 잘 만드는 건 팔고 우리한테 없는 거는 들여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직접 생산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하지만 무역이론은, 하지만이니까 끊죠?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비교 우이론에 따르면 뭐 잘 만드는 거는 수출하고 우리한테 없는 거는 수입하고 뭐 이거야. 즉 노동 생산성과 보유 자원의 차이 때문에 무역이 생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 가능하지만 다른 것끼리는 가능해.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오늘날의 무역 양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계점.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산업 내 무역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고전
무역 이론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단락. 자, 이러한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신무역 이론에서는 만약 두 국가의 각각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위에서 얘기했던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게 신무역 이론이고요. 조건이 있네요. 독점적 경쟁시장 형성, 그 다음에 그 시장 안에 규모 경제가 존재. 이러면 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독점적 경쟁 시장은 시장 내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다수 기업 존재, 진입, 퇴출 자유.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유사한 상품, 유사한 기능, 질적 차별화된 상품을 팔아요. 예를 들어 예시.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는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제품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거 조심해야죠. 뭐뭐 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므로 다른 기업의 상품들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체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정리하자면 뭐 어느 정도의 독점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 상품으로 제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은 불완전하다. 이 단락에서는 신무역 이론으로 이렇게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고전무역이 신무역 이론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고 규모 경제가 존재할 때에는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단락 내용 두 개예요. 신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 뭔가 이거에 대한 설명 하나 나와 있고 두 개란 얘기다, 그치? 요 단락 구조를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단락 구조랑 비슷하다. 아도르노가 설명했던 부분, 그치? 아도르노가 어떻게 봤어요? 신화를 이성적으로 보고 계몽을 비이성적으로 봤다. 그 다음에 신화 설명했죠. 얘도 마찬가지네. 신무역 이론이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독점적 경쟁시장 형성하나 그 다음에 그 시장 안에 규모 경제가 존재하면은 된다라고 하면서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글 구조가 같아.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랑. 자, 다음 단락입니다. 한편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평균 생산 비용이란 총 생산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갈수록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많이 만들수록 이득이란 얘기죠. 하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각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그쵸? 비슷한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안 팔리게 되니까 그럼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뜻. 자, 그림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정하여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며 자, 기업 수는 어떻게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림의 X축은 이게 되겠네요. 기업의 수 혹은 상품 수, Y축은 생산 비용 혹은 상품 가격을 나타낸다. 이게 되겠고요. 또한 CC는 이게 되겠네.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 곡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초기 비용이지, 그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초기 비용이니까 이만큼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P는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 곡선. 얘는 이렇게 되고 있네. 이때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E에서 균형점이 형성되면 이때 균형 기업의 수는 N1.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런데 시장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산업의 총 수요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치? 수요라는 것은 사람들이 써먹는 건데 시장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총 수요량이 일정. 만약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증가하면 그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로 갔단 말이야. 그치? N1에서 N2로 가면은 자, 총 수요량을 일정해요. 그런데 회사가 많아지네? 그러면 각각 회사의 생산량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AC1에서 AC2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N1에서 A2로 오니까 N1의 생산 비용이 AC1이었는데 N2로 가니까 그쵸? 여기는 생산 비용이고 이때 여기였는데 이때는 여기란 얘기지.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늘어난 평균 생산 비용이 늘어납니다. 기업들이 많아지면. 자, 다시 질문을 보자면요. 또한 이 경우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 기업력의 독점력을 약화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사들이 많아졌는데 상품 가격은 P1에서 P2로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네, N1 있을 때는 가격이 P2였는데 이거 따라가야 되겠죠? N2에서는 가격이 P2가 되겠네. 그치? N1에서는 가격이 P1, N2에서는 가격이 P2가 됩니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버틸 수가 없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뭐 그림 같이 보면서 그래프 같이 보면서 보면은 뭐 어렵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신무역 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라고 생각하였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지만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고, 그쵸? 자국 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시장이 넓혀진 거지.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어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생산 비용의 감소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평균 생산 비용 감소 효과는 뭡니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후생 증가, 적은 돈으로 물건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좋죠. 또한 기존 국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뭐 여기 뭐 코스트코도 있잖아, 그치? 미제, 미국 제품, 뭐 프랑스 제품 막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나왔으니까 먼저 그래프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봤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1. 무역 후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바뀌게 되었다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고. 자, 무역 후입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요. CC1은 무역 전, CC2는 무역 후 평균 생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한 다음에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졌죠. 그치? 즉, 시장 크기가 넓어졌기 때문에. 자, N1에서 N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은 보기 1번처럼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다. 자, 소비자 후생이란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나요? 여기 있네.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상품 가격 하락, 소비자 후생 증가. 연결되죠? 1번 맞는 이야기. 두 번째, CC1과 CC2가 모두 AC0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 자, 위에서 지문에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초기 투자 비용. 세 번째, 균형점이 E1에서 E2로 바뀌었다면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균형점이 E1에서 E2로 갔어요. E1에서 E2로 갔다는 것은 N1에서 N2로 갔다는 얘기고, 이것은 기업의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4번, 상품의 가격이 P1에서 무역 후 P2로 바뀌었다면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의 다양성이
이건 벌써 틀렸다. 그치?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죠? 여기는 무역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국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된다는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설명은 다양성이 줄어든 원인이다. 아니요, 다양성이 늘어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찾아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뭐 복잡해서 그런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프가 나오면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프만 보고 따지지 말고 보기를 통해서 따져줄 것. 37번도 바로 들어갈까요? 니은 여기 있었으니까. 자, 시장의 크기가 확대된다. 그러면 니은이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효과. 자, 시장의 크기가 확대된 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국가가 보유한 자원이 단기간에 감소,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갑자기 상승, 평균 생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단기간에 한 국가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시장이 커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3번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거 생산량과 평균 생산 비용의 관계. 뭐 그래프 나와 있죠.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의 예시. 예시는 지금 없었습니다. 산업 내 무역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여기 계속 보고 있었어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특성,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고전적 무역 이론이 비교 이론이 가지는 한계, 산업 내 무역이 설명이 안 된다는 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가, 나에 나타난 무역 양상에 대한 이건 그림만 봐도 알겠다. 가는 고전적 무역이 되겠네, 그치? 나는 뭡니까? 이건 산업 내 무역이 되겠네요. 자, 화살표 방향은 수출의 방향 표시, 그 외 수출은 없다고 가정. 1번, 가와 달리 나에서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겠군. 그치? 얘가 특화된 상품인데, 얘는 뭐 산업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와 달리 나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 수출이 발생, 이거 지금 그림 그대로죠. 3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과 보유 자원의 차이가 없다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겠군. 요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 있죠? 어디 있지? 비교 우이론 설명. 네, 여기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4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은 무역을 통해 간접 생산했고, 요거는 거꾸로 써야 되겠다. 나와 달리, 맞네요. 미안. 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가에서. 5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군. 요게 이제 거꾸로 되게 되겠다. 그치? 이게 산업 내 수출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5번에 대한 설명은 아까 독점 경쟁 시장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이 부분이. 얘가, 어디 보자.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33번. 자, 기업과 보기에 A,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기업은 어디 보자. 독점적 경쟁 시장이었습니다. A.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이며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기업이 시장 진출입이 자유롭고 공급자나 수요자들이 시장 정보에 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B. 독점 시장은 하나의 공급자가 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형태를 말한다.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 1번, 기업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그렇죠? 독점 경쟁 시장은 기업이 다수 있었어요. A와 유사하지만, 그렇고, 판매되는 상품들 간의 차별화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A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는데, 기업에서는 어떤 상품?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네. 1번 맞는 설명이죠. 2번 기억은 연필, 볼펜, 만년필 등의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필기구 시장이 맞고요. A는 한 종류의 동일한 쌀을 여러 가게에서 팔고 있는 쌀 시장이 각각 사례. 얘는 보기 1번이 예시네. 그치? 1번과 2번이 같은 말. 3번 기억은 기업이 상품에 대해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B와 유사하지만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다르다. 자, 먼저 A부터 B인가요? 네. B부터 보면은 얘는 독점 시장입니다. 그쵸? 독점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가지지만 시장 지배력은 불완전하죠. 그치? 왜냐하면 다른 제품으로 대체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 다음에 4번 기업에서 상품 가격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지만 B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이거 틀렸다. 상품 가격 결정, 이건 지금 독점 형태죠. 독점 형태니까 공급자가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비자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아니요. 틀렸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 다 됐나요, 그러면? 네. 질문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지문이 좀 길어서 읽기 귀찮아서 그런 거죠. 읽기 귀찮아서 어려운 거니까 뭐 연습해야지 뭐. 예. 이빠이 긴 지문은 읽기 연습을 시험 끝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